저희가 지금 시승하는 차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이버 비스트 최고 성능 모델인데요, 여러분도 시승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 지금 차짐하고 저희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저희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테슬라 차량 중에서 아무거나 견적 분석 리포트만 받아주시면 이 테슬라 사이버트럭 무료 시승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그래서 무려 7일간 이 차를 무료로 시승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니까요, 사이버트럭 실제로 타보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고정 댓글 링크 누르셔서, 이게 돈 드는 이벤트 아니니까 그냥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장거리 시승해 볼 차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이버 비스트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돼서 정말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차 오늘 저희가 500km 가까이 주행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솔직하게 가감 없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장거리 시승에 앞서서 저희 지금 차량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로 갈 건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100%까지 충전을 했었는데 지금 차를 살짝 세워놓는 과정에서 1% 정도 배터리가 소진됐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지금 99% 남아있고요. 주행 가능한 거리는 509km로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이버 비스트는 주행 가는 거리를 495km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다고 지금 이 트릭 컴퓨터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 여기 스타필드 시티 위례에서 한번 강원도 삼척 솔비치까지 지금 가는데 251km라고 나오고요. 왕복 주행을 하면 500km 정도 주행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국내 인증받은 거리보다 조금 더 멀리 주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500km를 실제로 주행해보면서 과연 사이버트럭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만 집중시키는 차가 아니라 실제로 넉넉하게 주행까지 할 수 있는 차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스타필드 시티 위례에서 지금 주차장부터 빠져나가고 있는데, 야, 주차장 빠져나가는 게 아주 손쉽죠. 핸들을 요 정도 반 바퀴도 아니고 한 4분의 1 바퀴만 돌리면 차가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90도인데 핸들 각도는 지금 이만큼 밖에 제가 틀지 않았어요. 차는 90도를 돌아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일상생활에서 진짜 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사이버트럭을 지금 4일째 시승해보고 있는데, 제가 사이버트럭을 시승하다가 다시 제 차로 돌아갔을 때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저속에서 차가 너무 안 돌아가니까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 사이버트럭의 이 스티어링 기어비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예민한 이유가 있죠. 테슬라 사이버트럭에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동차는 스티어링 휠과 바퀴를 물리적으로 이 샤프트를 통해서 연결합니다. 원래 핸들을 빡빡하게 돌리다가 나중에는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이 유압의 힘으로 이 핸들을 돌려주는 유압식 시스템이 장착됐다가 지금은 MDPS라고 하는 모터가 내가 핸들을 돌린 힘을 보조해주는 이런 시스템까지 장착이 돼서 이 핸들을 돌리는 걸 더 편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스템들은 핸들과 바퀴가 어쨌든 물리적인 쇠막대기, 샤프트로 연결이 돼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트럭에 들어간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이 물리적인 샤프트를 없앤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들과 바퀴를 전선으로, 진짜 와이어로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장점, 극단적으로 조향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핸들을 살짝만 돌렸을 때 그냥 차가 획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시속 60km 이하의 속도에서는 사이버트럭 핸들 조향비가 5대1이 됩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1도 꺾으면 앞바퀴가 5도 꺾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레이스카들, 특히 F1 머신 이런 차들의 핸들 조향비가 대략 9대1에서 10대1 정도 되거든요. 세계 최고의 레이스 머신이 조향비가 9대1인데 사이버트럭은 그것보다도 더 극단적인 5대1의 핸들 조향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핸들을 많이 돌릴 필요 없이 그냥 핸들을 180도 꺾는 것만으로도 유턴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유턴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핸들을 요만큼만 꺾었는데 유턴이 됩니다. 야, 이런 것들 사용해보면 진짜 편리하고 다른 차로 돌아갔을 때 내 차 왜 이렇게 안 돌아가?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고속도로에서도 핸들 조향비가 5대1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내가 고속도로에서 쭉 직진을 하고 싶은데 핸들을 살짝만 틀어도 너무나 크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시속 60km 이상의 속도가 됐을 때는 핸들 조향비를 12대1로 바꿔줘요. 12대1이어도 사실 일반 양산차 중에서는 굉장히 스티어링 기어비가 예민한 축에 속하는 편입니다. 보통 12대1에서 18대1 사이에 이 핸들 조향비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일반적인 스포티한 자동차 수준의 12대1 핸들 기어비를 적용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또 이렇게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적용한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FSD를 사용했을 때 핸들이 막 휙휙휙휙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운전자가 정신 사납잖아요. 지금 FSD는 어쨌든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이 레벨 2 플러스 수준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핸즈프리로 주행을 하면서도 항상
항상 전방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고, 이 운전자가 감독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차를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핸들이 만약에 한 바퀴 반 이상이 돌아가 있다면 어떨까? 지금 운전자가 핸들이 얼마나 돌아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운전자가 핸들을 넘겨받았을 때 헷갈리거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서 핸들을 넘겨받을 때도 조금 더 이 차의 핸들을 쉽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장착된 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ZFL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우리나라 현대모비스도 이미 개발을 완료해 놨습니다. HR 만도와 현대모비스가 협력해서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이미 개발을 해놨고, 앞으로 미래차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채용되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득득득득하는 부츠 타입 기어봉이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되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차가 다 전자식 기어 시프터를 탑재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도 그런 식으로 점차 물리적인 연결을 해제하고 와이어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트럭에는 뒷바퀴를 돌려주는 후륜 조향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뒷바퀴를 무려 10도까지 돌려줘요. 10도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서나 보던 그거 아닙니까? 진짜 차가 뱀처럼 움직이는, 꽤 최고 수준으로 뒷바퀴를 돌려주는 그런 후륜 조향 시스템이 여기 사이버트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는 사실 전장이 5m 60cm가 넘는 자동차입니다. 그 정도로 진짜 길쭉한 자동차인데, 저희가 아까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주 손쉽게 90도 커브 구간을 그냥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뒷바퀴를 10도 정도 돌려주다 보니까 웬만한 중형 SUV 정도를 주작하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고속주행을 할 때는 핸들과 같은 방향으로 바퀴를 2도 정도만 꺾어줘요. 그래서 지금 시속 100km에서 옆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차선을 옆으로 옮겨주는, 앞바퀴랑 뒷바퀴가 같은 각도로 움직이면서 차가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차선을 변경할 때 롤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분명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사이버트럭의 FSD가 나중에 배포돼서 활성화된 상황이더라도 차가 알아서 좌우로 막 움직이고 할 때 승객이 크게 불편을 느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시대,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해지는 시대가 와도 이런 하드웨어 세팅,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저희가 사실 장거리 주행을 지금 12월 12일에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좀 따뜻한 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외기 온도는 4.5도입니다. 영상 4.5도면 그래도 꽤 추운 날씨죠. 어쨌든 정비 주행을 하기에는 좋은 날씨는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 저온 주행 가는 거리 측정 방식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영하 6.7도에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겨울철 주행 거리를 저희가 측정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이버 트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손쉽게 뽑아낼 수 있는 주행 거리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주행 성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건 뭘까요? 저는 자율주행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가솔린차 시대였으면, 이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면 일단 이 차가 얼마나 가속할 수 있는지 막 달려보고, 또 승차감은 어떤지, 핸들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겠지만, 이제는 이 미래차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를 시승할 때는 차가 얼마나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테슬라 사이버트럭에는 아직 FSD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모델 S랑 모델 X 일부 모델들에만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연내 FSD를 공식 배포하겠다라고 테슬라가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 2025년 12월 12일 기준으로는 아직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FSD가 배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올라왔을 때 사이버트럭에는 오토파일럿도 없습니다. 물론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는 기능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핸들은 운전자가 직접 조작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지금 적용이 돼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이버 비스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무려 1억 6천만 원입니다. 아니, 차량 가격이 1억 6천만 원인데 차선 중앙 유지도 안 해줘? 라고 생각하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어차피 이 차는 FSD가 풀릴 텐데 FSD 쓰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 그런 대로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본적인 오토파일럿은 좀 제공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FSD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904만 3천 원이나 되는데 1억 6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고 그 옵션을 한 번 더 구매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만약에 FSD를
FSD를 선택 안 하실 소비자분들은 조금 섭섭하게 느낄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차선 중앙 유지가 없다는 거, 오토 스티어가 없다는 거는 기본 사양에서는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SD가 있으니까 단순히 904만 3천 원이라는 옵션 가격이 이 가격만 들으면 와 너무 비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대로 납득이 되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앞차의 차간거리 조절은 지금 뭐 부드럽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간거리 조절 자체도 이 비전 센서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차가 깜빡이를 넣은 시점부터 이 차가 감속을 합니다.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 차가 끼어들어야 그때부터 감속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테슬라는 완전히 100% 비전 기반이기 때문에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맡겨놓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확실히 강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이 경찰차가 나 있는 상황인데 감속은 조금 왈칵해집니다. 확실히 제가 지난번에 모델 X에서 경험했던 테슬라의 FSD와 이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의 수준 차이는 꽤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런 감속과 가속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는데 테슬라 FSD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운전이 능숙한 베테랑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각각 100단계로 나눠서 밟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컴포트하게 이 페달링을 해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 기본적인 앞차의 차간거리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은 확실히 브레이킹은 왈칵, 가속도 조금 급격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월 가속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해보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모드는 컴포트 모드입니다. 컴포트 모드는 말 그대로 가속 감각을 가장 컴포트하게 해놓는 모드예요. 사이버트럭 사이버 비스트는 지금 앞에 모터 하나, 뒤축에 모터 2개를 장착한 트라이 모터가 3개짜리 모델인데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뒤쪽 모터 2개를 꺼놓게 됩니다. 그리고 전륜 모터만으로 주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전륜 구동 트럭으로 주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4륜 구동 듀얼 모터 전기차라도 고속 주행을 그냥 꾸준하게 일정한 속도로 크루징을 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 모터 전부를 켜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한쪽 모터를 꺼놓고 한쪽 모터로만 주행을 하는 거, 이거를 디커플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후륜 기반 전기차는 이 전륜 모터를 꺼놓고 후륜 모터만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래야만 고속 안정성이라든지 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륜 구동 모터만으로 주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이버트럭은 후륜 기반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전륜 구동 모터만을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후륜에 모터가 2개가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후륜 모터만으로 주행하면 전비가 조금 더 떨어진다는 계산이겠죠. 자, 그리고 주행 설정을 표준으로 하게 되면 가속 모드가 스포츠가 됩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눌렀을 때 뒤쪽 모터까지 개입하는 이 스포츠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이 차는 사이버 비스트니까 비스트 모드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트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모터 3개의 포텐셜을 다 끌어내서 이 도로에 뿌려내게 되는 건데요. 이 페달의 응답성도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지금 페달에 살짝만 발을 올려도 차가 그냥 확 하고 튀어나가는 그 정도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트라이모터 3개의 최고 출력은 845마력입니다. 뭐 요즘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뭐 카이엔 전기차 터보 GT 이런 차들 보면 1000마력 넘고 심지어는 중국 양왕 같은 전기차들도 1000마력이 넘는다고 하던 시대인데 845마력이면 모터 3개 치고 출력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845마력은 중국 차들이 말하는 1000마력과는 다르게 뻥마력이 아닙니다. 진짜 다 쓸 수 있는 845마력이에요.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2.7초에 불과합니다. 중국 차들 보면 이 사이버트럭보다 무게가 훨씬 더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제로백 성능이 사이버트럭보다 부족한 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이 845마력이 진짜 다 쓰는 845마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속해봤을 때 느낌이 아주 짜릿한 걸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사실 공도에서 845마력을 다 써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트랙에서 이 차의 최고 성능도 평가를 해봤으니까요. 저희가 그 영상도 곧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로운 도로니까 지금 한번 시속 70km로 달리다가 급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가속! 와, 전기차의 가속력은 다 똑같다고 하지만 사이버트럭 사이버 비스트의 가속력을 보면서도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가속 페달의 30%만 쓸 것 같습니다. 찌라고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시 한 번만 가속을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오야. 잠깐, 와, 잠깐만. 1초도 안 밟은 것 같은데 시속 65km에서 가속을 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속도까지 순식간에 가버려서 급하게 좀 감속을 했습니다. 모터 3개를 갖추고 있는 845마력 자동차다 보니까 고속 영역에서도 이 저속에서 발진하는 거랑 같은 세기로 가속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차의 가속이라고 하면 야, 그거 제로백은 빠르지만 어차피 그 고속 가면은 힘을 잃어버리잖아. 가솔린 차는 중고속에서도 똑같이 힘이 나온다고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이버비스트는 다릅니다. 이 시속 70km, 80km, 100km에서 재가속을 했을 때도 저속에서 가속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자,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바꿔놨을 때 이 서스펜션 높이가 조금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트럭은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고를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스프링의 강도 자체를 또 변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주행 상황에 따라서 또 노면에 따라서 노면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상태에 맞게 혹은 드라이브 모드에 맞게 컴포트 모드에서는 스프링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주고 스포츠 모드 혹은 비스트 모드에서는 이 스프링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 탄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적응형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중부고속도로인데 중부고속도로는 이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스팔트가 판판하게 깔려있지도 않고 약간 콘크리트 도로와 아스팔트 도로가 섞여 있고 또 화물차들이 많이 달리는 고속도로다 보니까 노면에 크랙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노면 상황이 좋지 않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부 프리미엄 준대형 SUV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승차감이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편안한 승차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오닉 9 정도? 아이오닉, 갑자기, 야, 이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야,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정도로 편안한 승차감이면 이 레인지 로버만큼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오닉 9 정도로는 부드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정도로 컴포트한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으면 패밀리카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단언컨대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테슬라의 모든 차 중에서 승차감이 가장 좋습니다.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이 5개의 승용차 중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압도적으로 가장 승차감이 편안합니다. 모델 S, 모델 X 이런 1억 초중반대 테슬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 서스펜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서스펜션 이 세팅 노하우가 확 달라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인 이 하드웨어 세팅 자체가 너무나 컴포트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FSD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어차피 모델 X나 모델 S나 최소 1억 2,500만 원 비싸게는 1억 4천만 원까지도 지불을 하셔야지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럴 바엔 그냥 사이버트럭 듀얼모터 모델 AWD 모델은 1억 4,500만 원이거든요. 어차피 같은 돈을 주고 테슬라를 구매하실 거라면 사이버트럭을 구매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다른 고급 브랜드들에 들어가는 바우스 앤 윌킨스의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이 사운드가 섬세하고 부드럽고 사운드의 표현력이 되게 좋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누구나 들었을 때 충분히 듣기 좋은 정도의 이 사운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브우퍼가 2개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사운드의 출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느낌이 들면서 음악을 그냥 빵빵 틀어놓고 막 다 같이 이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즐기면서 가기에 되게 좋은 스피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56분이나 주행을 해서 지금 삼척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야, 겨울바다 좋네요. 사이버트럭의 여러 가지 주행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저는 이 주차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바닷가 앞 널널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주차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차 폭이 2.2m예요. 사이드미러까지 펼치면 2.4m가 됩니다. 웬만한 주차 공간에 주차할 때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도 완전히 끝까지 다 주차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되죠. 이 사이버 트럭을 저희가 4일 동안 타보니까 어디 밥 먹으러 주차장에 갈 때나 건물의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지를 자꾸 찾아보게 돼요. 아, 여기 가도 괜찮을까? 사이버 트럭 세워놓을 수 있을까? 주차 과정에 있어서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저는 FSD가 사이버 트럭에 들어오면 어떨지 더 궁금해집니다. 이 FSD가 들어오면 자동 주차까지 지원을 해주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좀 주차 과정이 편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삼척까지 와봤는데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전 이후 저희 258.6km를 주행해서 여기 삼척 해변까지 도착했고요. 배터리는 61.5kWh를 썼고 평균 전비는 지금 237.7W/k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km/kWh로 변환하면 대략 4.2km/kWh 정도가 나왔다는 건데요. 전비가 4점이면 사실 뭐 그렇게까지 훌륭한 전비라고 할 수 없지만 5.6m가 넘는 이 차의 크기, 이 차의 무게, 여기에 성인 남성 둘, 카메라 장비 이런 것까지 실어서 이 차가 대략 3,300kg의 자동차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그런대로 납득이 되는 전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에너지를 어떻게 썼는지 좀 보여드리면 이 컴퓨터가 예상한 전비가 이 회색 그래프고 실제로 주행한 전비가 이 초록색입니다. 사이버 트럭 컴퓨터가 예상한 것보다 저희가 에너지를 14.3%나 적게 사용했어요. 저희 진짜 효율적으로 주행했습니다. 제가 전비 주행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에서 적극적으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거든요. 이렇게 사이버 트럭을 정말 효율적으로 주행을 한 상황에서도 평균 전비는 4.2km/kWh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258km,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이 왔는데 배터리 잔량은 47%가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행 가능한 거리는 242km만 주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희 출발지인 스타필드 시티 위례로 못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여기 삼척까지 왔으니까 저희 점심 먹고요, 다시 돌아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장거리 시승의 느낌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외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5685mm, 너비는 2200mm, 높이는 1795mm, 크기를 갖춘 자동차예요. 전장이 거의 5.7m에 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쭉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이버 트럭 디자인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 라이트 스트립 적용돼 있고요. 헤드램프는 아래쪽에 아주 얇게 통합이 돼 있고 헤드램프 가장자리에 방향지시 등 램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물차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전기차 번호판이 아니라 이 화물차 번호판이 중앙에서 살짝 왼쪽에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약간 언밸런스해서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차량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동 프렁크가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전동 프렁크를 개방하면 나름 앉아서 한 2명, 3명까지도 쉴 수 있는 이런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짐 같은 경우도 실어보면 30인치짜리 저희가 갖고 다니는 중형 캐리어를 수납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법한 프렁크 공간을 보여주는데 한번 닫아볼게요. 진짜 되나? 30인치짜리 캐리어를 지금 한 2개 정도는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프렁크 공간을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지금 차량 외판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합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런 도장이 안 돼 있고 그냥 스테인리스 합판이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확실히 이 차의 존재감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날카로워서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이 차는 미국의 안전 규정에 맞춰서 제작된 차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들이 앞부분이 이렇게 둥글려져 있는 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보행자 안전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디자인을 희생하면서도 앞부분을 다 둥글려 놓고 있는데, 지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그런 보행자 안전 규정은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의 안전 규정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샤프하게 깎아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멋집니다만 이 사소하게 톡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인리스 철판이 적용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눈이 오고 지금 비 맞고 염화칼슘이 뿌려진 도로를 지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녹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세차를 해봤는데도 잘 닦여지지 않아요. 지금 귀검님께서 이 사이버 트럭 실오너로서 리뷰를 해주신 걸 봤는데, 이거 지우려면 세차용 그라인더 있잖아요, 완전히 이거를 마찰시켜서 닦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녹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 멋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멋을 위해서 좀 트레이드 오프 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문 같은 경우는 여기 B필러에 있는 터치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여는 방식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완전히 전자식 도어 레치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초반 골든타임에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 차의 문을 열고 사고가 난 승객 구출을 해줘야 되는데, 물리적인 도어 핸들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런 골든타임에서 주변인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짝은 스테인리스 합판이 들어갔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대로 닫히지 않을 때가 많은데 소프트 클로징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이 차의 문을 조금 덜 닫아도 확 닫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사이버트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이버트럭 전용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피렐리 스콜피온 ATR이라는 타이어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지바겐의 순정으로 들어갔던 고성능 SUV 전용 타이어라고 할 수 있죠. 285, 65, 20인치 타이어고요. 116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가 받을 수 있는 하중이 대략 1300kg 정도, 그래서 4개 타이어 합쳐서 5톤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뜻이고요. H는 최고속도 210km까지 타이어가 버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버트럭 사이버비스트는 845마력의 출력을 갖추고도 시속 210km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의 한계로 시속 210km에서 최고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후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렁크 리드가 열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전동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올릴 때는 이렇게 손으로 올려줘야 되고, 대신 소프트 클로징이 장착돼 있어서 대충 닫아도 이렇게 끝까지 트렁크 리드가 닫히는 거 볼 수 있고요. 적재함 같은 경우도 전동식 적재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원터치로 완전히 적재함이 개방되고, 이 안에 LED 스트립도 장착이 돼 있어서 야간에도 이 안에 수납한 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닫을 때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원터치 전동으로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이버 트럭이 나왔을 때 트렁크 적재함이 플라스틱 소재인 걸 보고 위에 뭐 사람이 올라가거나 하면 이걸 충분히 버텨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만져보면 꽤 소재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도 아주 튼튼하게 버텨주는 그런 적재함 탑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사이버트럭 2열에 들어왔습니다. 이 트럭인데도 불구하고 글래스 루프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2열 승객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런데 사실 들어왔을 때 헤드룸 공간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글래스 루프가 적용돼서 이 천장을 끝까지 밀어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제 정수리가 지금 닿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상체가 긴 185cm라서 저 같은 체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지금 헤드룸이 정수리가 지금 닿을랑 말랑하는 그 정도의 이 헤드룸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자, 레그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갈 만한 그 정도에 딱 알맞는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발이 들어갈 한참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갈 만한 2열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기차의 그 광활한 2열 공간을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2열에도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9.4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같은 걸로 2열 승객들이 이 9.4인치 충분히 넉넉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3존 공조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열 승객을 위한 별도의 온도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1억 6천만 원짜리 자동차임을 감안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지네요. 자, 그런데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다 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룸미러 진짜 말도 안 되고, 트럭베드 이 커버를 닫아 놓으면 이 뒷부분은 아예 보이지 않거든요. 이 룸미러로 사실상 후방 시야를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후방 시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28인치 계기판에 붙어있는 이 디지털 룸미러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디지털 룸미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워셔액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방 미러를 보면 여기 워셔액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워셔액이 나와서 이렇게 앞에 시야가 깨끗해지죠. 후방 미러는 워셔액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상태로 계속 다녀야 돼요. 후방 시야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이버 비스트 모델 같은 경우는 무려 1억 6천만 원짜리 자동차니까 이런 기능들도 꼼꼼하게 갖추고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남습니다. 지금 도착하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해보면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고 주행 가는 거리 51km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스타필드 위례로 못 돌아가겠는데요? 테슬라
테슬라 사이버트럭에는 123kWh 테슬라 4680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100% 충전 이후에 지금까지 423km를 달리면서 102kWh를 사용했어요. 스타필드 시티 위례로 가려면 75km를 더 가야 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51km밖에 안 남았으면 못 돌아가겠는데요.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촬영을 마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례에서 출발해서 삼척까지 그래프 요랬고요. 삼척에서 다시 위례로 돌아가는 길 에너지 소비 그래프인데요. 저희 지금 보면 이 컴퓨터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트립 예상보다 27.7km 적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427km를 넘게 주행한 상황에서 이 누적 전비를 보면 239.9Wh/km입니다. km/kWh로 바꾸면 4.16, 4.17km/kWh 정도 되는 전비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진짜 배터리가 0%가 될 때까지 주행해보고 거기까지 가서 다시 한번 오늘 장거리 시승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저희가 제2영동고속도로로 들어왔는데 저희 배터리가 2% 남아서 여기가 마지막 휴게소고요. 오늘 장거리 주행은 경기 광주 휴게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2% 남기고 모두 다 썼고요. 에너지 소비한 그래프를 보면 꽤 효율적으로 주행했어요. 이 컴퓨터의 예상보다 에너지를 8.3% 더 적게 사용했고요. 자,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123kWh 배터리 중에서 111.5kWh 배터리를 썼습니다. 충전 이후에는 466.2km를 주행했습니다. 자, 평균 전비를 보면 239.2Wh/km입니다. 4.18km/kWh의 전비가 나오네요. 공차 중량만 해도 3090kg, 3톤이 넘는 무거운 자동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전비가 4.1에서 4.2 요 수준을 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특히 이 차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드, 컴포트 모드를 이용해서 전륜 모터만 구동시키면서 주행을 했는데도 이 정도 전비가 나온 거예요. 아마 사이버트럭 사이버비스트에서 스포츠 모드나 비스트 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짧은 주행거리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트릭 컴퓨터상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9km만 더 갈 수 있어요. 진짜 저희 배터리를 알뜰살뜰하게 다 썼고요. 최종 주행 가능한 거리 살펴보도록 하죠. 466 더하기 9는 사이버트럭 사이버 비스트 모델 최종 실 주행 가능한 거리는 475.3km인 걸로 실측한 결과 나왔습니다. 사이버트럭의 국내 인증 주행 가는 거리는 495km였어요. 저희가 실제로 강원도 삼척까지 왕복을 해본 결과 실제 주행 가능한 거리는 국내 환경부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보다 20km 정도 더 적게 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다른 시판 중인 전기차들, 현대기아도 그렇고 BMW, 메르세데스벤츠 수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환경부 인증받은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주행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 인증을 받은 것보다 조금은 적게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20km 차이니까 그렇게까지 큰 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이버 비스트 모델을 장거리 시승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길게 시승해본 결과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차는 굉장히 편안한 자동차였어요. 테슬라의 모든 모델 중에서 압도적으로 승차감이 편안해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 차의 출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어떤 도로에서도 이 차가 균일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 조금 실주행 거리가 작은 거, 또 이 차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생기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이런 사소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었지만 사이버트럭을 타면서 분명하게 느꼈던 점은 이 차가 진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줄 자동차라는 점이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